비겁하다 욕하지마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비겁하지 않은 봄날을 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장미 한 송이 너무나 예쁜 법률 한 송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밋빛 인생을 법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법률 해결사 임지혜입니다. 백만송이 꽃은 피고. 네, 백만송이 데이터로 여러분 삶의 향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 이 거리를 법과 걸어요. 오늘도 저와 벚꽃길 걸어보시죠. 고민된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정말 우리가 부르는 노래만 들어도 아주 향긋한 꽃내음이 느껴집니다. 아 근데 우리 임주혜 변호사가 원래는 노래 참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데. 네네. 이 노래는 조금 약하네요. 조금 익숙하지 약했어요. 않았나요? 순간적으로 일단 옷도 너무 빨개서 예. 장미. 장미 너무 이제 온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삑사리가 났지만 그래도 끝마쳤다.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님의 그 백만송이 꽃은 네. 피자마자 죽은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짧게 생기가 없었나? 생기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봄을 대표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정말 많네요. 네네. 세상이 조금씩 꽃향기로 그윽해질 시기인데요. 네네. 우리들의 법에서 꽃향기는 역시 좋은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살펴볼 통과법 어떤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케어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케어러? K라는 그 래퍼는 아니에요. 네. 영케어로. 뭐냐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 같은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청년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입니다.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셨죠? 네. 그 드라마 속에 아이유가 등장해서 연기했던 지안이 네. 바로 이 가족 돌봄 청년이었습니다. 그 6살의 할머니와 단둘이 남아서 꿈은 사라진 지 오래고 21살 지안이가 일해 버는 족족 사채빚과 그 할머니 요양비로 그 돈을 다 사용하죠.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케어러가 젊은 나이지만 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아는 청년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 명칭은 정확히 몰랐지만 이제 공익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관련법이 통과가 됐나 보죠? 맞습니다. 그 장애와 질병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은둔, 환경에 몰린 아동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법 엄청 의미가 큰 법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어떻게 되죠? 네, 이 위기 아동 청년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 돌봄 아동 청년 영케어러 그리고 고립 은둔 아동 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이 제정법의 의미는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런 위기 아동 청년들의 공적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전담 조직을 딱 만들어 두고 이 위기 아동 청년을 찾아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전담 조직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위기의 아동 청년들을 조기에 또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실업급여 이력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공공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영케어러에게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자기 돌봄비가 주어지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게 되는데요. 고립 은둔 청년들에게는 고립도 진단 후에 일상회복 프로그램까지 좀 전담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봄처럼 향긋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케어러나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이 많은가요?
그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영케어러가 전국에 약 1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고립 은둔 청년은 최대 한 5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앞으로 더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이 친구들이 이제 저소득 가구 등에 포함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아동 청년의 자립과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받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좀 제정이 됐으니까 그 전담 조직을 통해서 더 찾아내고 그다음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돌봄은 결국 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이런 인식 계기에 정말 이 제정법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정법은요, 공포 1년 후에 시행이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잘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은 탁탁 제자리에 넣어두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참 기분 좋아지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돌봄 아동법을 비롯해서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 얼마나 되는지 김기리 씨는 혹시 아십니까?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300분이 계시죠? 예. 국회의원이. 근데 여기 평상시에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한 3-4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으니까 300 곱하기 3 해서 한 90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900개요? 네. 예. 자, 2월 말 기준 1,5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22대 국회가 열린 지 약 300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300일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법안 중에 의미 있는 통과법을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법이 주목한 법, 바로 이겁니다. 철인 3종 청소년 대표 출신인 22살 A씨는 소속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실업팀 입단 이후 폭행, 폭언 등에 시달렸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스포츠계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계만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라던가 승리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실질적 처리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직접 스포츠윤리센터가 종목 단체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행정정책의 효율성도 높이고, (22대) 국회 300일 그동안 어떤 법을 담았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게스트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대학 교수. 이력이 참 독특하죠. 목포해양대학교 임다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목포해양대학교 임다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친숙하고 연예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수영 선수들 정말 멋지긴 합니다만 특히 더 멋지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연예인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제 수영 종목 중에는 오픈 워터 선수라고 합니다. 이 오픈 워터 지금도 선수로 뛰고 계신 겁니까? 네. 국내에 이 오픈워터 스위밍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오픈워터 스위밍이 전문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수영 선수들이, 경영 선수들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 선수로서 오픈워터 스위밍 종목을 병행을 했고,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세계 선수권에 출전을 했고, 지금은 여전히 노장 경영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역이시군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력이 수영 선수의 대학 교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꿈나무 수영 대표팀 감독의 칼럼니스트의 모델의 등등등 이 이력이 다 맞아요. 지금 이 일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사실 선수 생활을 지금 한 27년째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좀 일찍 코치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학교 운동부 코치를 하고 클럽팀 감독을 하고 꿈나무 대표팀 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사실 뭐 너무 아름다우시고 실력도 막 네. 훌륭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뭐 다양한 또 직업들을 경험해봤는데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직업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에 도전을 했던 이유는 네. 선수라는 직업이 평생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교수는 좀 안정적인 아우, 직업이니까 예. 네, 열심히 이제 또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와. 네. 체육학 박사를 받고 대학 교단에 계신 건데 전공을 보니까요 스포츠 윤리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영 관련 분야가 아니라 스포츠 윤리학. 특별히 이 학문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수님? 네, 제가 사실 이 전공을 선택했던 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스포츠 윤리 전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스포츠 윤리가 뭐야? 스포츠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라고 질문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스포츠 윤리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연맹의 파벌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포츠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학문에서는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여쭤보죠. 스포츠 윤리학이 진짜 뭔가요? 이 네. 페어플레이를 규정하는 건가요? 네, 이 스포츠 윤리학은 스포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직면하거든요. 윤리적 상황들을. 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윤리적 판단 혹은 행위의 원리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윤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포츠를 할 때 스포츠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근거 짓는 어떤 규범적인 학문입니다. 네. 저도 요새 저 배구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블로킹 하다가 네. 내 손에 맞고 나갔는지 안 맞고 나갔는지 실은 네. 이 비디오 판독 전에 본인이 잘 알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런 양심으로? 네네네. 걸 잘 알지만 이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네. 경우들.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이제 윤리적 갈등 상황인 네. 거죠. 예. 네, 이렇게 할까, A를 할까, B를 선택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학문입니다. 재밌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정말 법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2대 국회 300일 주목할 통과법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스포츠는 인권이다. 최숙현법으로 익숙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입니다. 그 스포츠 인권 헌장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제1장이 스포츠는 인권이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체육계에서 인권 침해 늘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스포츠계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선수가 문제야, 저 지도자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사실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도 착할 수가 없는 구조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윤리성이 있지만 이 윤리성을 끌어낼 수 없는 구조라면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 비윤리적인 문제가 끊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포츠계만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라던가 승리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악순환 고리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임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 하시면서 좀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인권 침해를 좀 당한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는데 네.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년 전 일인데 그때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해서 이제 제법 수영계에서는 좀 큰일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연맹의 파벌 싸움들이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불합리한 경험을 했었고 지금 또 선수들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핵심 내용 키워드로 한번 풀어볼까요, 전 팀장님? 네, 스포츠는 인권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탄생.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고 최숙현법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이 21대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 내용을 먼저 짚어봐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의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자면 이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워낙에 크고 이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같은 체육인으로서 또 여러 불합리한 사건들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어떤 사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 용기를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인으로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스포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이 본인의 경험담을 또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 스포츠 윤리학을 또 가르치시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또 어디다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임 교수님께 많이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합숙소 생활을 하거나 또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지도자분들도 고충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인권 침해 피해자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해자의 위치에 놓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인권이 희생되어야 되고, 지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식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서로 존중받아야지 한쪽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이 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 팀장과 임 변호사가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그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는 빙상계 성폭력 사건으로 21대 국회에서 첫 개정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을 통해서 2차, 3차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그 체육계 인권 침해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으면 스포츠 윤리센터나 그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스포츠 윤리센터는 2020년 8월에 탄생을 해서 체육계 내부에서 진행하던 그런 인권 침해나 비리 처리가 독립된 전담 기구에서 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입니다. 문제가 된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서 시정 조치나 책임자 징계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윤리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폭력을 가하거나 그다음에 뭐 비위, 부정 이런 걸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기존 이제 최대 1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늘렸고요. 그 훈련장 지도자실 같은 이런 훈련 시설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핵심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우리 임 교수께서도 익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최숙현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했고,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지도자실이나 훈련실 이런 공간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인권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공간에서 인권 침해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이 스포츠 인권 보호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그 예방 방안으로 계속 제언을 했었어요. 독립기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 스포츠 윤리센터의 출범이 저는 그래서 내심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야, 이 스포츠계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생긴 건데 선수들에게는 참 든든하고 내 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뿌듯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 선수들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린센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4대학 센터 그리고 각 중앙 종목단체의 그런 인권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10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 신고를 하고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제 소속 단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 소속 선수로서 이 단체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을까? 나에게 2차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었기 때문에 쉽게 선수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스포츠 윤리센터의 이제 역할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교육적인 면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됐다고 해요. 그것으로 지금 강의도 나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 계세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윤리적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그런 윤리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수도 없이 직면을 해요. 네. 그럼 그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나는 당연히 A라 생각했는데 왜 쟤는 B를 생각하지? 얘기하지?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을 찾게끔 저는 좀 도와주는 그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받아들인 선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미 뭐 성인이 된 선수들 또 본인의 판단하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스포츠 선수들이 어렸을 때 인성보다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바로 승부 근성입니다.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승부 근성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요구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성인 선수들의 인식을 바꾸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상황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법이 말이죠. 중요한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 개정이 됐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네. 스포츠는 인권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전 미국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바로 22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지난 법에 이제 문체부를 통해서 문제 체육 단체를 조치하고 징계를 한 바 돼 있었잖아요. 이 한계점을 좀 해결한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단체를 스포츠 윤리센터가 문체부를 통해서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처리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스포츠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이 문체부가 각 체육 단체를 통해서 가해자의 조치나 그런 징계를 내리는 구조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점이 이 독립기구로서의 이렇게 독립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독립기관을 표방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법 내용도 잠시 짚어주시죠. 그렇죠. 앞서 교수님께서 딱 문제점으로 지적해 준 것처럼 결국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기구가 있지만 제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공정한 절차와 처벌을 위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입니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에 난 이거 따를 수 없다, 불복하겠다 하는 경우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런 문체부를 통해서 그 체육단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이제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의 어떤 인권 침해 또는 그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가지고 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그 반복해도 단순히 이제 징계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돼 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례를 보니까요. 당시 최숙현법을 통해서 직접 창구가 생기니까 아마 실제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신고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처들이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한 선수에게 2차 피해가 돌아온다거나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공감하고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시기가 사실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있고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후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 처리 건수가 너무나도 부족했고 그 속도 또한 너무 느려서 사실 이 신고를 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마냥 기다려야 되고 이 처리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신고 사실이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통과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중앙 종목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징계가 내려지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인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직접 스포츠윤리센터가 종목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행정정책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러한 점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환경도 저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 절차만 따라가면 인권 문제는 좀 해결이 잘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에 직접 조력하고 계시니까 내부 사정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 건수에 비해 처리 건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출범한 지 이제 거의 5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이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의 정책실과 또 조사실로 구분이 돼서 이제 그 실 안에 각 팀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포츠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사라던가 인권보호관 등도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처음 발족하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센터 인력의 상당수가 이 스포츠 현장 경험이 없는, 예를 들어 뭐 법률, 조사, 인권 이런 특정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포츠계의 어떤 특수한 구조나 이 스포츠계 내부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조사, 인권, 법률 전문가와 더불어서 실제 스포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 스포츠인, 이 스포츠 전문가들을 조사 과정에 포함시켜서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한때요, 이 스포츠계 인권보호 차원에서 특별사법 경찰관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제도의 필요성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한계로 지적되고 있었던 어떤 조사 권한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체육계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이 체육계 내부의 어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건들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계에서 발생을 했을 때 대중들은 더 큰 비난을 하고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포츠계 자체를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스포츠계의 어떤 특수성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경찰이 아닌 이 스포츠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 확보가 저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는 이 스포츠계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좀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좀 잘 보호가 왠지 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렇게 각각 국내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관과 유사한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사실 국내 우리나라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모티브로 했던 세이프 스포츠 센터가 있고요. 이 기관에서는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뭐 스포츠 내 성폭력, 괴롭힘, 학대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인권 침해 가해자는 공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기존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국가 차원의 스포츠 조직을 대상으로 새로운 캐나다 안전 스포츠 프로그램 규칙을 적용해서 스포츠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 강령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주도 보니까요. 2001년에 그 호주 수영연합, 호주 소프트볼 협회, 그리고 호주 체조협회, 서프라이프 세이빙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 4개의 단체 폭력 예방 캠페인을 계기로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괴롭힘 없는 스포츠 뉴스레터를 지금 발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스포츠 연구원이 학생 선수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했고요. 그 지도자 자격 부여, 그다음에 재교육 때 이 성폭력 관련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 수영도 지도하시죠. 또 대학 교육도 하고 또 나가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체육인 인권 교육 부분의 강화되는 법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스포츠계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처벌과 어떤 규제에만 주목이 쏠리는데요.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로 인한 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가 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스포츠인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포츠 전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식을 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스포츠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고민해봤습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스포츠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 뭐 우리가 다 단체 생활을 뭐 군대에서도 해보고 뭐 변호사 업계에서도 하고 뭐 저는 코미디언실에서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예전부터 해오는 대로 네.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강연을
할 때 포인트가 스스로 좀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옳은 건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강연을 잘 듣고 가치관이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일어나세요. 그 언제나 찾아오는 오늘 우리 스포츠인들이 좀 힘내서 다시 뛸 수 있게끔 이런 법과 제도가 좀 잘 작동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실제로 그 스포츠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또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후학 양성에도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오늘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그래요? 적어놨거든요. 오. 먼저 제가 바로 어제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축구를 배워요. 네. 그럼 이제 7살 고만고만한 아기들이 나름 또 FC라는 이름을 달고 그럼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게 매번 이길 수 없잖아요. 누가 하나 공 넣으면 일단 한쪽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바라보는 엄마 입장인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애가 당장 우니까 서로 그냥 무승부로 대강대강 만들어 주려고 제대로 페어플레이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스포츠 윤리는 결국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참 이게 학문이 더 공부할 부분도 많고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교육을 학생 선수부터 성인 선수, 심판, 프런트, 지도자 전 그 대상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건 학생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승부근성과 더불어 인성을 배울 필요가 있고 스포츠에서 이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이 경쟁이라는 요소를 빼고는 스포츠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를 배워야 하고 결국에는 이 어떻게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이고 또 스포츠 선수가 존중받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임다현 교수께 여쭤보죠. 끝으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스포츠 인권 침해는 법 하나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현장에 맞게 세부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미흡하지만 이 스포츠인으로서 또 학자로서 제가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스포츠 정신, 스포츠인 하면 무조건 승부근성.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무시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권이 보호되는 스포츠만이 진정한 승리다. 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영 선수이자 우리 교수님이신 임다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도심,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도로가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 때문에 이 출근길, 아침에 나와서 참 곤혹을 치르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계세요? 예전에 이제 아는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차를 2대 이렇게 나란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요새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다 대는 경우는 이제 뒷차 언제 나갈까 되게 신경 쓰고 그럼요. 뒤에다 대면은 나 나가야 될 때 혹시 앞차 연락 안 받으면 어떠지 뭐 이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주차 문제. 네네. 특히나 이제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어요. 비어 있으면 빈자리니까 좀 잠시 세울까 하지만 이게 주인이 보면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세우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정말 세워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지금 그 집 앞에 그 도로가 이 사람 사유지라고 한다면은 주차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장소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는 것이 우리 도로법상의 주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니까 보통 도로 하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겠거니 혹은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의외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유지 도로 통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군요. 살펴보시죠. 고대하고 기대하던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야호! 아빠 그렇게 좋아? 엄마는 별로인 것 같은데. 엄마도 좋기는 한데 저 너머에 있는 저 고층 아파트가 엄마 눈에 아른거린다. 에이 그 아파트가 뭐가 좋아? 그 낭만이 없잖아. 도심에서 뭔 낭만. 여태 이사했는데 짜장면 안 먹어? 짜장면이면 되겠어 우리 아들? 탕수육 8보채 추가! 에이! 자, 새로 이사 온 동네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아빠 할아버지 덩치가 상당해. 아들 위협적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저기 뉘신지? 나 길부자. 와 강부자 할머니 친구인갑다. 아들 조용히 입 조심. 자,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가 도로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 땅이냐? 바로 나의 땅이다 이런 말씀. 하하. 그래서요 이 도로가 이제 할아버지 땅이었군요. 예, 그래서 용건은요? 에이, 저 말본세하고는 자고로 남의 땅에 차를 세우는 것이 예의가 아닌 거로 주차를 하려면 땅을 사서 하도록. 저희는 우리 집 마당에 주차하는데요. 그러면 저 차가 나갈 때는 내 땅을 안 밟고 나가? 아니 차 빼는 것 때문에 땅을 사라고. 그건 아니죠. 어르신 제가 아주 재빠르게 나갈게요. 맞아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 아빠. 아이, 재빠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됐고, 안 산다면 뭐 그렇다면 보자.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도로에 내 차를 세우는 중이지. 뭐라? 당장 차 빼요. 아니면 저 신고할 거예요. 신고 어디 해봐. 내 땅에 내 차 세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빠 저 일리가 상당한 것 같은데. 아들 아하. 이렇게 꽁트를 하다 보면 말이죠. 네. 가끔 등장하는 아들이 뉘집 아들인지 참 자기 편 안 들어줍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집 앞 도로가 그쵸, 사유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네. 할아버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 땅을 사서 주차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A 씨라는 분이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도로를 따라서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지상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 소유자들은 A 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집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씨와 A 씨의 아들이 B 씨를 포함해서 이 도로 인접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거부를 당해요. 그러니까 2016년 4월부터 1년간 B 씨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서 B 씨 차량이 B 씨 집 앞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 아우. 아니 며칠도 아니고 1년을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그냥 좀 타협을 할 수 없었던 건지 대체 무슨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고소 혐의는 바로 강요죄였다고요. 강요죄, 그러니까 통행 방해죄 이런 거 아니고 강요죄라는 거군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요죄는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 지금 오늘 제육볶음 진짜 안 먹고 싶은데 어제도 먹었는데 부장님이 오늘 제육볶음 어때 했을 때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딱 요 느낌을 그대로 형법으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324조에 보면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벌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강요죄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폭행이랄까 협박 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이게 강요죄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먼저 1심, 2심부터 살펴볼게요. 1심과 2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강요죄가 인정이 되었어요. 오. 앞서 제가 강요죄 설명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이 의사 결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래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주거지 바로 앞에다가 차량을 계속 딱 이렇게 주차를 해둔 것은 직접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하거나 물리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도 이 집 앞에 차를 대놓은 것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차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으로 널리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 행위는 말이 아니라 주차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차량 출입을 방해했고 그리고 해악을 고지했다 이런 의미에서 강요죄의 협박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강요죄를 인정한 것 치고는 좀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왠지 대법원에서는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주택 앞에 딱 주차를 해두어서 통행에 방해를 줬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었고 지금 마당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 자체에 어떤 흠집을 가한다거나 손괴가 이루어진 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아서 강요죄는 인정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람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건 아니다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도 뭐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거 침입으로는 안 될까요? 왜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에 침입해서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우리가 주거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례로 돌아와 보면 이 U자 도로가 사실 네. 지금 이 할아버지 땅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땅까지만 들어간 상황. 그리고 이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자동차만 그 앞에 놓은 것.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주거 침입이 성립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사유지 도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무리 개인 소유 도로라지만 법적으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가 원래 할아버지 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통행하는 걸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처럼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공공의 목적이나 필수적인 출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 민법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적용이 되는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문을 막아두거나 한다면 이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임 변호사님 그런 게 있잖아요. 소유자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통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또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요? 당연하죠.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사유자는 이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보상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사용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그 사안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까지는 뭐 공감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주인의 몫이 되는 거겠죠? 네, 그 사용료는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은 도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특정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시설이 해당 도로를 주요 출입로로 이제 사용을 해왔다면 건물주나 관리주체 이 협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공동부담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매월 또는 연 단위로 이거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물어봤지만 이 주택가 가면 외부 주차 금지 표지판 있는 곳 있잖아요. 이 현수막도 걸어 있고 근데 이제 비어 있고 정말 내가 잠깐만 대놓으면 좋겠다 싶은 공간이 있어도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왜 어떤 데 보면은 물통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네. 아니면 타이어 같은 거 쌓아놔서 어. 뭐 주차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만약 그게 사유지가 아니면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못 대게 해뒀는데 사유지도 아닌데 이렇게 해두면은 결국 이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보행자들, 이 통행자들의 어떤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노상 적치물 같은 걸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겠죠. 이 경우와 사유지인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다 함부로 주차를 하면 건조물 침입죄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조물 침입죄는 타인의 건조물이나 구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유지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표지판 놨는데 뭐 그거 치우고 남의 주차 구역에 그냥 차 대고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기리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기리 한 줄 평 아주 자신 있습니다. 내 땅 중함은 남의 땅 중한 것도 알자. 하지만 내 땅이라고 텃세 부리지는 더더욱 말자. 합의 잘하세요. 그래요. 예. 사실 집을 사고 봤더니 집 앞 도로가 사유지인 걸 나중에 알고 낭패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내 집 앞 도로, 내가 살 집 앞의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법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